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볼보 XC90입니다. XC90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 차가 나온 지 무려 20년이 됐기 때문이죠. 20년이 된 XC90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면서 두 번째 하는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새로워진 XC90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XC90은 한 5년 전쯤에 새롭게 바뀌었죠. 완전히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앞에 톨의 망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XC90이 이렇게 생겼던 차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XC90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SUV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는 거였어? 볼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했던 자동차였죠. 이번 XC90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디자인을 바꿔놨고요. 헤드램프도 바꿨습니다.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까지 엄청난 변화란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 XC90이 갖고 있었던 지나치게 거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어떤 점에서는 가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이런 디자인이 BMW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패턴이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기둥 같은 느낌은 너무 공업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옷에 있는 섬유의 결 같은 느낌을 줘서 집에 있는 카페트라든지 이런 직물의 느낌을 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BMW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은 명분이 없잖아. 왜 대각선이야? 근데 볼보는 그런 것들이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지와 이 대각선 라인이 원래부터 있었던 라인이고 그 원래 있었던 라인에 추가로 덧붙인 것이 지금의 볼보 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덧붙이고 그것에 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붙이고 나니까 이런 식의 대각선의 라인이 의미를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보가 이걸 먼저 한 거고 BMW가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건 어떤 게 먼저다라는 순서는 없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명분이 더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런 라인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전에 각진 느낌, 딱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어로에 대해서 더 신경 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좋은 점은 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은 좋은 점이고, 그리고 차가 조금 동그랗다는 것은 그만큼 차가 작아 보인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차가 날카롭다기보다 좀 동글동글한 귀여운 자동차로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크기가 좀 작아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옆부분에 오면 절대 작은 차가 아닙니다. 엄청나죠. 높이나 길이나, 그리고 뒤쪽에 있는 트렁크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XC90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뒤쪽에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XC90은 기본적으로 시트가 3열까지 있는 6시터 혹은 7시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시트가 7개가 있는 건데요. 뒷좌석 뒤에도 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더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쇼핑백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제공을 해줍니다. 좋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2열에 넘어가서 2열 공간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시트를 보면 이 정도로 뒤로 젖혀지는 시트고요. 파노라믹 선루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프리미엄의 인테리어 느낌이 납니다.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돈을 갑자기 벌게 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하는 뭐 아무개씨 뭐 이런 분들의 집의 인테리어를 보면 뭔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 몇 개 있긴 한데 이 집은 뭔가 좀 졸부 느낌이 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잣집을 보면 특별하게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급스럽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는 요소들의 총합이 어떠냐를 놓고 결정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화려한 인테리어에 막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볼보의 인테리어를 보면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배어나요. 정말 찐부자, 약간 올드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볼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보면 이런 우드 트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진짜 우드가 들어있고, 알루미늄 같은 것도 진짜 알루미늄이네, 바워스 앤 윌킨스네,
있네. 그 안에 다이아몬드 트위터 있네. 컨티뉴움 콘이 있네. 화려하게 뭐 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오, 여기 손잡이 부분 플라스틱이 아니고 가죽으로 감싸기가 돼 있네. 오, 여기서 공기가 나와. 바람구멍이 여기 있어. 여기 보이는 요거 시트 있고 시트 백인데, 시트 백을 가죽으로 감싸서 요 스티치를 했어. 요거는 사실 눈치채지 못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누가 눈치채겠어. 거의 눈치챌 수 없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고급져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죽도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시트의 가죽을 보면서 그게 고급이라고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 가죽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와, 이건 진짜 고급의 가죽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트에 앉았을 때 이 헤드레스트와 등받이와 이런 것들의 감촉이 너무 잘 만들어졌죠.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것들도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시트의 품질이 좋죠. 시트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뭡니까? 시트예요. 엔진이 아니야. 시트 하나에 2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시트가 합쳤을 때 시트가 가장 비싼 부품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시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품질은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그다지 안 합니다. 시트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앉아보지도 않고 사잖아. 시트가 허리가 좀 아픈데 300마력이니까 참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자동차가 300마력 쓰려고 타는 건가? 앉으려고 타는 건데, 어디 먼 거리 갈 때 편안하게 가려고 타는 건데, 그러면 시트 중요하게 봐야죠.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정말 편안한가? 정말 편안하죠. 시트를 만든 메이커가 중요할 텐데, 사실은 이 볼보의 시트는 전량 리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져옵니다. 뭐 여러 메이커들이 당연히 경쟁을 해서 이 볼보에 가장 맞는 시트를 만들어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해, 회사 안에 어떤 계열사 중에 하나가 시트를 만들어, 오로지 그 회사로부터 밖에 못 받아, 딴 데에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더 좋은 시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볼보는 리어를 통해서 시트를 만들어내는데, 뒷좌석에서 충돌했을 때의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윕스라고 해서 뒤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볼보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난 충돌 안정성 그거 필요 없고 평소에 편안한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필요합니다.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아닌 차들은 어떻게 되냐면, 액티브가 됐을 때 헤드레스트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내 헤드레스트는 왜 앞으로 이렇게 밀고 있을까요? 약간 거북목 헤드레스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거 거북목 헤드레스트 맞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목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언정 평소에 목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평소에 그냥 멀쩡하게 타고 다닐 때 계속 이렇게 하면 거북목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사고 났을 때 앞으로 이렇게 딱 밀어줄 수 있는 액티브 헤드레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거의 다 안 갖추고 있어요. 왜 안 갖추고 있냐면 너무 비싸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충돌 테스트에서 한번 실패해버리면 그러면 이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더하는 대신에 헤드레스트 그냥 앞으로 밀지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헤드레스트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위아래로 움직일 필요도 그다지 없습니다. 이 전체를 키우면 되잖아. 키우면 상체가 좀 높은 사람은 위에 부딪힐 거고 낮은 사람은 밑에 부딪힐 거고, 그래서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헤드레스트를 작게 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면 그럼 사실 면피죠. 사고가 났을 때 헤드레스트가 제대로 머리를 안 잡아줬는데요, 그건 네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운전자 중에 헤드레스트를 정말 조절해서 제대로 앉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런 이유로 이 볼보는 헤드레스트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볼보 컵홀더, 요거는 아무리 그래도 칭찬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컵이 제대로 홀드가 되나, 잡아주긴 하는데 너무 얕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볼보는 가운데 열이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스키스루처럼 기다란 물건을 실을 수도 있게 되죠. 이렇게 가운데 긴 물건을 실는데 2m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란 진짜 사다리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다. 아무튼 지금 2열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1열로 넘어가서 이 차를 운전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이드미러가 커요. 뭔가 내가 대단한 차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대한 차를 탔다? 그런 느낌 있죠. 사실 저는 처음 시승한 차가 XC90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자를 하기 전에 처음으로 시승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승 문화가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았어요. 특히 수입차를 시승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예 몰랐어. 국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산차도 그렇고 수입차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최초의 우리나라 수입차는 벤츠였지만 그 수입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동차를 시승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거 살 거야? 살 것도 아닌데 차를 왜 타? 남의 차를 어떻게 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동차를 시승한다는 게 말이 되나 했었는데 그 상황을 치고 나온 회사가 두 개 있었어요. 볼보와 사브입니다. 약간 후발주자로서 자동차는 당연히 시승시켜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승 문화를 조금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1등 했어요. 볼보가 판매량을 1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 수입차는 시승할 수 있다며 라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수입차 회사에 가서 볼보와 사브를 같은 날 시승한 적이 있죠. 그때 XC90은 외계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고 트렁크 공간에 뭔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북유럽의 기술과 북유럽의 감성으로 만들었지만 미국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만든 차, 유럽과 미국의 합작품 같은 제품으로 소개가 됐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일단 뒷좌석 시트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스터 시트 같은 걸 지원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쇼핑백 거리 같은 거, 뒤쪽에 있는 수납 공간들, 이런 것들을 미국적으로 잘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실용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였는데 그 차가 10년 넘게 그대로 팔릴 줄은 몰랐죠. 정말 사소한 변화만 하면서 큰 변화 없이 그냥 한 10년을 내리팔았습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 시승한 그 이후에 IIHS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가혹하다고 했어요. 차체의 25%만 벽에 부딪히는 실험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다 부서지는 게 당연하죠 라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별을 5개 받는 차가 하나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볼보 XC90이에요. 10년 전에 나온 차를 디자인만 조금 바꾸고 그냥 팔았는데 그 차가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별을 5개 받았어요. 가장 안전한 자동차가 된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정도의 안전성은 만들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안전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할 때 볼보는 아니야, 충돌 테스트를 하려고 자동차를 만들어?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지 라면서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최고의 안전한 자동차로 인정받게 된 거죠. 볼보의 안전에 대한 추구, 안전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5개를 받고 나서 볼보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 결국에는 중국 회사에 팔려가게 되죠. 중국 회사가 그 당시에 여러 회사가 있었고 그 중에 정말 양아치 같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형편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의 걸음마야 자동차 회사라고는 형편없는 자동차밖에 못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이 태반이었어요. 예를 들면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제대로 쌍용에다가 투자는 하지 않고 어떻게 빼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빼먹을 것도 별로 없네 라면서 그냥 팽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그런 중국인데, 그런데 볼보를 인수한 지리 자동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리 자동차는 볼보를 인수하면서 너를 중국화 시켜버리면 그럼 인수한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볼보의 본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카가 볼보를 인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본사는 한국이 되는 거죠. 볼보는 내일부터 코리안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역시 국뽕이 차오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모카가 볼보를 인수했으니까 이제 볼보는 모카 볼보입니다 하고 배지에다 모카를 붙이지 않았을까? 내가 말한 대로 좀 한번 해봐. 내가 사장이잖아. 말하는 대로 안 할래? 자른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리는 내가 지금 볼보를 인수한 건 볼보가 볼보답기 때문에 볼보를 인수한 겁니다. 볼보가 바뀌면 볼보를 인수한 의미가 없어져. 스웨덴의 본사 계속 유지하시고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너네는 너네 거 하세요. 볼보 다음을 잃지 마세요. 안전에 대한 추구 계속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볼보 산 거예요 라고 하고 볼보는 볼보의 연구센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디자인 센터도 그대로 유지하고 볼보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충분한 자본이 있으니까 브랜드 하나 더 만듭시다. 내 입맛에 맞는 브랜드도 하나 만들게요. 그런데 그거는 볼보의 기술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든 것이 링크앤코입니다. 볼보 기술력으로 안전하게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러,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도 필요하잖아요 라고 해서 링크앤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볼보 디자인이 진짜 멋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 지리 자동차 이후의 디자인들입니다. 그 디자인을 중국에서 해서 멋있어진 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스웨덴에 있는 한국인들과 스웨덴인들과 유럽인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디자인 센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은 오로지 돈입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메이드 인 스웨덴을 강조하고 어느 것 하나 중국스러운 느낌이 없잖아요. 정말 유럽의 감성을 그대로, 그리고 그것도 끝판왕까지 북유럽 감성을 잘 살려서 만들어 놓고 있는 요 배경에는 그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딴 얘기가 길었고요. 우리 시승은 언제 하는 거지? 아, 이제부터 시승인가? 제가 하려던 얘기는 뭐였냐면,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차를 시승했는데 지금 볼보도 그 차입니다. 플랫폼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징하죠. 바꿀 필요 없으면 바꾸지 마.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볼보의 특성입니다. 북유럽 감성이죠. 북유럽은 가구 하나 사면 100년도 씁니다. 나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그러니까 가구 하나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굉장히 좋은 가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쓰는 거죠. 자동차의 뼈대도 마찬가지야. 이걸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 최대한 잘 만들도록 해. 그러고서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 바꿔. 근데 안전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계속 보강을 합니다. 계속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플랫폼에 이르게 됐다. 볼보는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뭔가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심할 수가 있어, 저게 뭐야, 숫자밖에 안 나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숫자가 뭔지도 표현 안 해주고 그냥 숫자만 나옵니다. 속도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찍으면 턴 바이 턴으로 그때그때 나옵니다. 필요할 때만 나와. 평소에는 안 나와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빠져나가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만 띄워줍니다. 속도가 변경됐어요, 여기서부터 50km로 가셔야 돼요 할 때만 보여줘요. 그리고 앞차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충돌하겠어요 라고 할 때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보여줘서 운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최소한의 정보만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심심하다,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정보를 많이 띄워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볼보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우린 개의치 않고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 얼마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만 연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볼보가 내놨던 계획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엔진을 4기통만으로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솔린과 디젤도 하나로. 기자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런 게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볼보가 이대로 망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가솔린은 가솔린 특유의 압축비라는 게 있을 거고, 디젤은 디젤 특유의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근데 가솔린과 디젤을 하나의 블럭으로 공유한다. 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볼보는 그 시절에 남들 다 대배기량으로 가는 상황에서 혼자서 4기통, 혼자서 2리터 엔진으로 통일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가를 줄이고 그걸 가지고 고효율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럼 출력이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거기다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넣겠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들고 슈퍼차저도 넣고, 그래서 퍼포먼스를 높인 차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진 볼보는 5기통도 있고 4기통도 있고 뭐 6기통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었고 5기통이 메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레용팝을 보면서 볼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크레용팝이 5명이 5기통 댄스를 추잖아.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이게 5기통 댄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볼보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브랜드였죠. 사운드도 아주 특이했습니다. 막 보로로롱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5기통 특유의 사운드가 났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혼자서 4기통 온리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지금 지나고서 생각해보면 선구적인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런 결정이었죠. 지금 보면 BMW, 벤츠, 아우디 할 것 없이 모두 4기통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거의 대부분 4기통이잖아요. 4기통으로 그냥 거의 통일하는 분위기. 그게 되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를 지금 와서 막 열심히 붙이잖아요.
붙이잖아요. 하이브리드에 슈퍼차저, 터보차저 붙이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이 그때 당시 볼보가 추구했던 4기통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볼보는 또 이후에 얘기했습니다. 우린 모든 차를 전동화하겠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죠. 그 당시에 어떤 자동차 브랜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남들보다 먼저 선언을 하고 그렇게 전동화에 앞장서서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차도 그때 내려진 볼보의 결정을 이어받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의 대부분이 20년 전의 자동차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상당 부분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그래서 4기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우리는 V6 디젤 엔진을 타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는 4기통으로 정말 엄청난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4기통 파워트레인이 얼만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비웃기도 했어요. 4기통 해봤자 150마력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디젤은 터보차저가 달려있으니까 180마력대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솔린의 터보차저는 그렇게 익숙한 조합은 아니었어. 그런데 어쨌든 볼보는 가솔린에 터보를 붙인 걸 자신의 메인으로 삼기로 했고, 그리고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이 차는 가솔린에 터보차저 넣어서 몇 마력? 300마력을 냅니다. 4기통에 2리터인데 어떻게 300마력을 내나? 현대차에서 정말 화끈한 엔진입니다. 최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엔진이 뭡니까? 아반떼 N에 들어가는 엔진 2.0리터로 270마력을 냅니다. 근데 얘는 N도 아닌데 300마력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전기 파워트레인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15마력을 더 어시스트 해주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나가는 느낌을 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 덩치에 이 정도로 나가준다면 나쁘지 않아요.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충분한 출력이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위에는 T8이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그 모터가 돌아가게 하는, 모터가 어시스트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모터가 어시스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의 힘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어서 전기차처럼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그때부터 엔진을 작동시켜서 주행하는 방법도 제공을 해줍니다. 마치 레인지 익스텐더처럼 주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주는데요. 자동차 회사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파워트레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해외에선 있는데 국내에는 팔지 않고 있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T8이라고 해서 이름이 말해주듯이 남들보다 더 강력한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317마력의 엔진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모터는 145마력의 모터를 제공해 줘서 최고 420마력이 넘는 출력을 제시합니다. 야, 엄청 잘 달리겠죠? 게다가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을 145마력이라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시내를 달릴 때는 엔진 작동을 한 번도 안 시킨 상태로 당연히 모터만으로 잘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처음에 볼보 파워트레인이 4기통 하나로 국한된다고 했을 때 무슨 자동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엔진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결과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딱 작동시키면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볼보가 어떤 면에선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만 반면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정말 최첨단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를 누구보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기존에 시티 세이프티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도입한 게 볼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차를 멈춰 세우는 시스템을 이렇게 저렴한 자동차에 만들어 놓진 못했죠. 후측방 경보장치, 이 블리스라고 하는 이 장치도 볼보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3점식 안전벨트 이 자체도 볼보가 처음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능들,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큰 의미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안전을 위한 장치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팬시하고 재미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승객이 다치거나 죽어버리는 것만큼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도입하는 게 볼보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건 편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안전 기능이기도 합니다. 졸음이 오는 경우에 앞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저 버스 뒷공무니만 계속 쳐다보면 잠이 안 올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최면술 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시계를 바라보세요, 이 추를 바라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눈앞에서 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걸 계속 바라보는 건 그겁니다. 저기서 왔다 갔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걸 계속 보는 거야. 이 최면 걸리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을 한 번쯤 떼줄 수 있어야 돼. 한 번쯤 주변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면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티 세이프티 다음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만드는 걸 정말 중요한 숙제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잘 만들어졌고 어댑티브 크루즈가 딱 신뢰가 가게 만들어졌어요. 이 자동차 업계 모두를 다 통틀어서 A그룹이 있을 거고 B그룹이 있을 거고 C그룹이 있을 텐데 현대기아를 B에 놓고 본다면 볼보는 A입니다. 확실히 A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예요. 이 안정감이 완전히 A다. 핸들을 딱 잡아주고 앞차와의 거리를 딱 안정되게 움직여줍니다. 껴드는 거 확실하게 인지하고 속도를 조금 줄였어요. 이런 것들 기능으로서의 안정감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안심을 주는 면에서 확실히 A급 수준의 어댑티브 크루즈를 보여줍니다. 승차감은 지금 어때요? 승차감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주행 모드가 있는데 뭐 이게 스탠다드 오프로드 요거밖에 없어. 뭐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컴포트 모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부드럽게 가든가 단단하게 가든가 이런 겁니다. 그냥 단단하게 갈 때, 부드럽게 갈 때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느껴지지도 않네요. 부드러움도 부드럽고 단단함도 부드러워요. 볼보가 생각할 때 요 이상 더 단단한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을 주행 중에 바꾸지도 못해요. 뭐랄까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폰을 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의 기능들을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해진 대로 써야 돼. 어떤 분들은 그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어떤 분들은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선정해서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딱 골라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거죠. 운전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스포츠카처럼 막 달리는 느낌 주고 싶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난감처럼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물건일 텐데 볼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는 장난감이 아니야. 네가 안전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 도구지.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자동차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지 마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최적의 밸런스는 여긴데 근데 네가 막 그걸 위아래로 움직이면 코너에서 불안해지면 어떡해. 갑자기 드리프트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을 네가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 안 돼 라고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런 걸 연구해서 그걸 우리 대신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볼보예요. 그냥 이 엔지니어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스포츠 모드고 뭔지 난 모르겠고 하여간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게 해줘. 누가 내 차를 박아도 나는 다치지 않게 해줘. 너네들이 그런 걸 잘 만들려고 돈을 받는 거지 내가 그런 걸 다 해야 되면 너네는 월급을 왜 받는 거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볼보의 사고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자, 그래서 볼보 XC90 B6 울트라 정말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정말 마음에 드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 차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 이 차의 가격은 9,990만 원입니다. 조금 안 되는 건 아닌데 만만치 않긴 하네요. 일단 차 크기, 차의 완성도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1억 할 줄 알았어. 1억 할 줄 알았는데 9,990만 원이면 뭐 싸네 라고 이쪽 머리에서는 생각하는데 9,990만 원? 갑자기 심장이 막 아파오면서 잠깐만 내가 1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만만치가 않네. 자동차 가격을 말할 때마다 좀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왜냐면 1억이네요 싸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너는 뭐 어떻게 되는 거 1억이 싸다고 하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통장에 돈이 막 여유가 있어. 1억은 뭐 살까 하면 그냥 살 수 있는 정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짜리하고 700만 원짜리하고 자동차가 그렇게 두 가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차 살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차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00만 원 차죠.
그러니까 그럼 1000만원짜리 차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수익이 10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10분의 1로 느껴져요. 10분의 1로 느껴지면 1억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같은 원리로 1억 1600만원짜리 T8도 있습니다. 배터리도 충분해서 한 번 충전으로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가 60km 정도 됩니다. 그럼 어지간한 사람은 출퇴근할 동안에 시동을 한 번도 걸지 않아도 돼요. 사실상 전기차처럼 주행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가격 차이는 1600만원 정도니까 10% 정도 차이. 그럼 T8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차를 되팔 때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차이, 정숙함의 차이,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서 만약에 1억을 쓴다면 1000만원 더 써서 T8을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요거요? 요거 뭐 별거 아니긴 한데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부스트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리면 부스트 시트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키가 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커지고 싶진 않아? 어린이들이 사실 부스트 시트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안전을 위한 장치예요. 뒷좌석 가운데가 3점식 벨트를 쓰고 있는 경우도 뭐 많지 않았을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는데, 어린이 안전벨트는 이런 식으로 3점식으로 지나가잖아요. 가운데 좌석이 3점식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린이 같으면 이렇게 낮을 거잖아.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3점식 벨트가 목을 때립니다. 벨트 때문에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안전벨트에 3점씩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트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장치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방석을 붙여야지 라면서 요 밑에서 방석을 까는 사람이 있어요. 방석을 깔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 방석이 빠지거나 이탈돼서 오히려 더 느슨하게 돼버려요. 줄이 이만큼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달지 말아야 되고요. 3점식 벨트가 이렇게 목으로 지나가면 안 되네, 요 아래쪽으로 해야 되네 라면서 이걸 여기다 묶는 장치들도 있어요. 그런 종류의 장치도 끊어집니다. 사고 나면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스트 시트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부스터 시트가 만에 하나 급하게 타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뒷좌석에 어린이가 탈 때도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볼보다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볼보 XC90을 간단히 시승해 봤습니다. 사실 볼보 XC90은 정말 오랫동안 변치 않았던 자동차지요. 그런데 몇 가지 페이스리프트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계속 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변치 않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한 철학이라든지 가족을 위한 가치라든지 최고의 공간을 위한 추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은 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